5월 16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수사 개입과 외압이 있었다는 안미연 검사와 강원랜드 비리 수사단의 어제 폭로에 대해 문무일 총장이 오늘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 지휘는 총장 직무라고 정면 반박하며 정면 돌파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박상기 장관이 직접 진화에 나섰는데 검찰 내부 갈등이 화학적으로 봉합될지는 의문입니다. 법률방송 심층 리포트, 이번 사태를 둘러싼 공방과 전망 등을 김정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강원랜드 수사 개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문무일 총장은 입술을 한번 꾹 깨물고 정상적인 총장 직무 행사라고 말했습니다. 검찰권이 바르게 행사되도록 또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 감독하는 게 총장의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 외압 논란도 일축하며 앞으로도 필요하면 수사 지휘권을 계속 행사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법률가로서 올바른 결론이 내리도록 그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무일 총장은 이후 사태 수습 방안을 묻는 질문 등에는 답변 없이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사태를 두고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태가 심각하게 흐르자 박상기 법무장관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오전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 관계자의 의견이나 주장이 언론을 통해 표출되고 그로 인해 검찰 조직이 흔들리는 것처럼 비쳤다. 그 결과 국민들이 우려하고 계시는데 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불필요한 논쟁이 정리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관계자, 즉 안미연 검사나 강원랜드 수사단의 이번 파문의 원인을 돌리는 발언으로 일단 문 총장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입니다. 문 총장이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히고 박 장관이 문 총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일단 표면적으로 더 이상의 추가 폭로나 항명은 없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문 총장의 파면을 요청하는 청원글이 올라와 불똥은 오히려 검찰 바깥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처사다. 문 총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는 해당 청원엔 청원 하루 만에 동의합니다라는 댓글이 수천 건 달렸습니다. 검찰권이 바르고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이 검찰총장의 직무라는 것이 문무일 총장의 말입니다. 뒤집어 보면 강원랜드 비리 수사가 바르고 공정하지 않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어떻게 보이든 검찰 내용이 상당히 심각해 보이고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진 않습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1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첫 재판 방청권 추첨이 오늘 서울 회생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경쟁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0.67대 1, 미달입니다. 한마디로 하든 말든 관심 없다는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 추첨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추첨 현장을 다녀온 신세아 기자가 분위기와 배경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서울 회생법원 제1호 법정,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 방청권 추첨이 진행됐지만 법정은 썰렁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나마 웅성웅성 모여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취재를 나온 기자들, 일반 시민들은 몇 명 안 됩니다. 방청권 추첨에 응모하기 위해 나온 시민들이 오히려 어리둥절할 정도의 무관심입니다. 소개 목적을 달성해가지고 굉장히 기분은 좋은데 사람들이 많이 안 와서 조금... 이 전 대통령 1심 재판은 앞서 재판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부회장과 같은 150석 규모의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립니다. 각각 555명과 454명이 몰렸던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첫 공판 추첨과 비교해보면 오늘 이 전 대통령 추첨장엔 썰렁함이 더 두드러집니다. 결국 68석 추첨의 응모자는 달랑 45명, 경쟁률은 0.67대 1로 미달됐습니다. 이에 법원은 방청권 응모가 미달돼 추첨을 따로 진행하지 않겠다, 모든 분이 당첨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발표한 뒤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방청권 추첨이 필요 없을 정도의 무관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이미 너무나 큰 어떤 충격적인 수사와 재판을 경험했다. 이명박은 벌써 두 번째다 보니까 관심이 시들해졌다.
뻔한 재판 결과와 함께 전직 대통령들의 비리 재판에 피로감을 느껴서 그런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신물이 나서 보기도 싫다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봤잖아요. 보고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을 너무나 지겹도록 많이 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굳이 그 뻔한 것도 막 부인하고 거짓말하고 국민들은 이제 좀 지겨운 거죠. 지지자도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없는 무관심한 MB 재판. 유죄가 나올 게 뻔해서 그런 것인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국가 최고 지도자들의 비리 소식에 참담함과 피로감을 느낀 국민들이 의식적으로 외면하는 것인지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3일 열립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고백하자면 한때 나름 문학 청년이었고 지금도 글을 읽고 쓰는 기자를 업으로 삼고 있는데 법률방송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를 진행하면서 제 한국어 단어 어휘가 이렇게 모자란지 매번 절감하고 있습니다. 단어만 들어선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말. 오늘 소개해드릴 법전에 나오는 단어는 포태하다입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장희빈의 남자 조선 숙종의 첫 번째 정비였지만 아이를 낳다 유산하고 20살 어린 나이에 천연도로 숨을 거둔 비운의 인경왕후. 조선왕조실록엔 이 인경왕후의 유산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왕비가 여러 달 동안 포태의 징후가 있었는데 갑자기 침전에서 도깨비를 보고 그로 인해 놀란 나머지 하혈하고 낙태한 사고가 있었다는 기록입니다. 1680년 7월 24일자 숙종실록에 등장하는 포태. 이 포태라는 단어는 그로부터 300년도 훨씬 더 지난 지금 우리 민법에도 실려 있습니다. 이혼 절차를 규정한 민법 제836조, 가정법원에 이혼 의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포태 중인 자를 포함해서라는 조항이 그것입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법원에서 쓰는 말은 거의 다 모른다고 봐요.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여성 순환을 미시적으로 다룬 소설 채만식의 탕류와 월탄 박종화의 대하 역사소설 임진왜란에도 이 포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탕류엔 그의 모친이 막내둥이 병주를 포태했을 때 여러 가지로 변화가, 임진왜란은 허약해서 포태를 하자면 어른과 어린애 두 생명이 함께 위태로울 것 같았다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포태, 한자를 보면 세포나 배아를 뜻하는 포, 아이를 뵐 태자를 씁니다. 포태는 따라서 아이를 배다, 그냥 임신하다는 뜻입니다. 포태가 임신이라는 뜻인 줄 아는지 나이 지긋한 여성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포태하다? 네. 포기, 태는 모르겠네 좀. 이거 저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 그럼 포태라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네. 포화 상태? 산부인과 관계자는 아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포태하다. 아니요. 잘 듣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은 듣지는 못했어요. 심지어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포태하다라는 말을 도대체 어디서 쓰냐고 되묻습니다. 포태,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잘 못 들어보던 단어 같아요. 최근에 많이 안 쓰는 단어라서 일반인이 알아듣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조선왕조실록에나 나오는 포태라는 단어가 우리 민법에만 3차례나 나옵니다. 산부인과에서도 쓰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표현 포태하다. 조선왕조실록에나 나오는 이런 한자 단어를 21세기인 지금 대한민국 법전에서 계속 사용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장한지입니다. 30대 내연녀의 5살 난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실명까지 시킨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은 미필적 고의 살인 얘기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사건 전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28살인 남성 이 씨는 2016년 10월에 연인 최 씨의 집에서 최 씨의 당시 5살이었던 아들을 상습 폭행해서 결국 광대뼈를 함몰시키고 눈을 실명시키기까지 하였는데요. 그 전에도 2016년 7월부터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서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혐의는 살인 미수 및 아동학대 중상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는데 당시 친모인 최 씨도 아들의 폭행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혐의로 같이 기소되었습니다. 애가 정말 아팠을 것 같은데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왔나요?
우선 재판 과정에서 이 씨에게 아동학대 중상해와 별도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봐서 그 살인 미수 혐의도 인정했고요. 그래서 징역 18년을 그대로 확정을 했습니다. 또한 이 씨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 친모인 최 씨에 대해서도 징역 6년을 확정했습니다. 네, 미필적 고의 이게 정확하게 어떤 뜻인가요?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짐작할 수 있는데도 그런 결과가 발생하도록 그냥 놔두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하고도 그 결과를 감수하려는 의사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상대방을 이렇게 때리다간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인식했는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폭행했을 경우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인정이 되게 됩니다. 뭐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뭐 생각하거나 의식한 거 이거 뭐 말 그대로 의식이나 생각인데 수사기관에서는 이거 혐의를 어떻게 입증하고 재판부는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네, 사건 발생 경위, 동기, 공격 방법 그리고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을 관련자들의 진술과 물증을 통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처럼 그 충격 정도가 상당히 클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폭행하고 학대를 가했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주 집단 폭행의 경우 뭐 피해자가 맞으면서 이렇게 같이 저항하면서 싸웠다는 이유로 쌍방 폭행으로 입건이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뭐 좀이라도 저항을 하면 무조건 쌍방 폭행이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우선 싸움이라고 하면 쌍방 폭행으로 입건이 되게 됩니다. 또한 싸움은 원칙적으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지만 어떤 상대방이 예상할 수 없는 정도의 과격한 폭행을 가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은 그냥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정도에 그쳤다면 예외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게 되는데요. 사실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싸움이 나면 그냥 우선 맞고 그 다음에 고소해서 합의 안 해주는 게 제일 낫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네, 뭐 아무튼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실명할 정도로 때린 남자나 그걸 그냥 보고 있는 원필칭 아이 엄마라는 여자나 참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지 좀 안타깝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드루킹 특검 법안을 모레 오는 18일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가운데 특검 후보 추천권을 받은 대한변협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취재진이 변협을 이끌고 있는 김현 회장을 만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받은 소회와 어떤 인사들을 추천할 것인지 등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로투데이 인터뷰 박지민 기자입니다. 법률방송 취재진을 만난 김현 변협 회장은 먼저 드루킹 특검 여야 합의와 국회 정상화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한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번에 그 경색을 해치고 드디어 국회가 개원하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참 여야가 매우 훌륭한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통상 특검 후보는 정당 등 정치권에서 자체적으로 추천하는 게 관례인데 이번 드루킹 특검 후보는 변협에서 추천하는 걸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변협에서 4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야 3당 교섭단체에서 2명을 다시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국회는 아시다시피 정치적이고 정파적이죠. 그래서 각 당은 이해관계가 틀리고 대한변협은 정치적으로 한쪽에 치우치지 않거든요. 그런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객관성 그걸 이유로 특검 후보의 기준이나 자격에 대해 김현 회장은 수사 경험과 능력을 최우선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시적 외인부대 조직인 특검. 김현 회장은 조직 통솔력과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객관성과 중립성, 정의감은 기본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미처 하지 못한 수사를 철저히 해야 되고 그리고 외부에서 어떤 압력이 오더라도 거의 눈치를 안 받고 소신껏 할 수 있는 이런 인사를 찾는 것이 쉽겠냐는 질문에 김현 회장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항상 문제가 적임자들이 고사를 한다는 겁니다. 예, 사양을 하죠. 좋은 후보자들이 다 이렇게 많이 사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꼭 수락해달라고 하는 게 큰 그런 숙제고요. 여야 합의 하루 만인 어제 변협은
9명으로 구성된 대한변협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 추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추천위는 대한변협 임원진들과 원로 변호사, 여성 청년 변호사,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두루 포함됐습니다. 3, 4일 정도 저희 전체위원회 공지를 해서 그 후보를 추천을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말 정도 대한변협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특검 후보 추천까지가 대한변협의 역할. 김현 회장은 특검으로 선임될 인사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대선 정당성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드루킹 특검 후보로 변협이 어떤 인사들을 추천할지 벌써부터 정치권 압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박지민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늘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를 폐지하고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만 오래 근무하는 이른바 귀족 검사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사장은 검찰 내부 규정 외에 법률적 근거가 없는 직급이지만 현재 42명에 달하는 검사장이 전용차와 운전기사 제공 등 사실상 차관급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25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한 길로 30년을 주제로 기념 행사를 엽니다. 한승원 변호사와 함세용 신부, 권인숙 교수 등이 축사를 하고 민변 회원들이 역대 주요 성명과 변론문을 읽는 회원 낭독 공연 등이 열립니다. 관세청이 오늘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자금부와 전산센터 등을 외국 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한겨레 기자 A씨를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싣고 A씨 해고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 16일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